전 세계 판매 1위 액티놈으로 피로에서 통증까지 스트라이크 액티놈. 마트와 작별하고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은 마켓컬리. 예민한 먹거리도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은 마켓컬리. 농장에서 하루 만에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은 마켓컬리. 퀄리티 있게 새벽 배송. 마켓컬리 샛별 배송. 내일의 장보기 마켓컬리. 라피아노의 신랑은 여유롭다. 라피아노의 일상은 소소하다. 북유럽 라공 라이프의 시작. 게이티드 커뮤니티 단독주택 라피아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생방송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동일입니다. 한때 보이콧 논란까지 일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늘 27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 세 후보의 3파전인데요. 세 후보들은 그동안 각자 전국을 돌면서 민심과 당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까지 5차례의 TV 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심과 민심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가 TV 토론이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첫 TV 토론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책임져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을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행복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고 따뜻한 보수로 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천바람을 받고 당을 지킨 사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네, 오늘 토론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심의 규정을 기본으로 자유한국당 주최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후보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 등은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세 분의 후보자 먼저 제 옆자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황교안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특집 생방송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있고요. 사회자 질문에 대한 공통 답변, 또 후보자별 사회자의 개별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 간 상호 토론도 이루어집니다. 또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요. 후보자 간 1대1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게 됩니다. 기조연설부터 마무리 연설까지 후보자들의 발언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후보자들은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사전에 약속된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대한 규칙은 토론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생방송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첫 순서는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볼 수 있는 기조연설인데요.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입니다. 먼저 기호 3번
김진태 후보께서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퇴 없으면 진퇴양난, 행동하는 우파, 의리의 김진태입니다. 지난 북풍 한설에도 저는 당을 지켜왔습니다. 그 탄핵의 엄동설안에도 저는 당원들 또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 보수 우파를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물로 우리 당의 대표를,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후보 중에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다른 현역 의원들은 여기 지금 제가 대표해서 나왔다는 이런 말입니다. 또 젊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올해 지금 56입니다.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싸워서 이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김진태는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데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를 하는 와중에도 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싸울 대상은 우리 당의 경쟁 후보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투쟁 전략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수많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돼서 그 몸에 체득된 투쟁 전략을 바탕으로 꼭 싸워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승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의 기조연설이었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이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오세훈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서 참 큰일입니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를 보니까요. 지금 실업자 숫자가 122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0년 이래 최고의 숫자라고 합니다. 참 걱정이 깊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했던 그럴듯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참 가슴이 뛰는 멋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가? 아마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고용 세습 문제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 중심의 기득권층, 신기득권층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바람에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 약간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 생기기 시작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일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찾아오는, 정권을 탈환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만큼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나온 세 후보 중에 누가 이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그 판가름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황교안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살기 어렵다, 좀 막아달라, 이런 간절한 바람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또 안보와 국방도 걱정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정말 가슴 아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대에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면서 쌓아온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정치 신인이니까 신인다운 새로움과 패기 그리고 용기로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껏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펼쳐 가겠습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네, 새 후보들의 기조연설 들어보셨는데요. 각 후보자의 출마 이유 그리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포부 비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는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새 후보들 모두 기조연설에서 포부와 비전을 밝힌 만큼 공통질문은 최근 정치권 쟁점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질문된 답변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최근 자유한국당 내 일부 의원의 5.18 폄하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한국당 내부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현재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망언이 있었는데요. 이 특정 지역의 당세가 약하다고 해서 그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운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5.18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회 합의로 보수 정권에서 해낸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정리를 해버린 그런 그 역사적으로 정립된 그런 사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큽니다.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좌고우면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3.2%나 빠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다면 바로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것이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도 계시는데요. 당사자가 좀 관계되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명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 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그에 맞추어서 대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리더가 흔들리면 당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빠른 결단,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이 이제 리더십이 새로 만들어지면 대표가 새로 선정이 되면 보다 과감한 단호한 그러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2분 주어집니다. 역시.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도 있고 또 법적인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세간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18은 역사적 아픔이고 또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아픈
과거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해당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5.18 정신을 폄훼한다거나 뭐 망언을 한다거나 5.18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거기 참석한 의원들의 어떤 이런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다급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그 진정한 그 5.18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의 그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좀 밝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지금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도 윤리위에 회부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당 비대위의 조치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우리 당이 마치 여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 규정에 의해서도 지금 이 후보 등록한 사람은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징계위,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한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비대위의 그 행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에 앞으로 좀 뭐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5.18 폄훼 발언에 따른 후폭풍 어떻게 수패해야 할지 세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사회적 공통 질문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야 벼랑 끝 대치로 2월 임시국회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답답한 교착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 협상에 운도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후보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부터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 상황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고 저희 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있는 이런 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명해야 된다. 이런 마땅한 당연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휴회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불법 댓글 사건도 이미 법원 판결이 났는데 처절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내로 남불식 정치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 공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과 대화가 협의를
대화를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회 휴업의 장기화 어떤 해법이 있는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있는데요. 다음은 김진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 민생을 위해서는 국회가 열려서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 쌓여있는 이 법안들이요, 민생 법안들이 전부 이 기업을 발목 잡고 규제를 더 강화하고 투자를 못하게 하고 이런 괴롭히는 법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실태를 알면 정말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오히려 정말 이런 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금 야당 때문에 국회가 지금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국회는 우리 야당이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겠습니까? 김태우, 신재민 사건으로부터 터져가 나와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 사건 때문에 여당이 지금 국회를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민생에 대해서 같이 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이런 악법들 하나하나를 지금 통과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 전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해서 우리는 법인세를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렇게 정말 펼쳐져 있는 이 규제는 오히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경직화되어 있는 이 노동시장 이거 풀어야 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변경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의 답변 부탁합니다. 국회 휴업의 장기화 해법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앞서 두 분 후보분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씨,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의 국보급 투기 사건,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뒤에 사건이 앞에 사건을 그냥 덮어주는 형식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뇌리에서 이것이 사라져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하나가 특검이나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말 백일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야 비로소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 부패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까지 청와대의 불법적인 조사까지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밝혀내야 될 산적한 숙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나도 응하지 않으면서 마치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공동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김진태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 것이 국회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경제가 활력을 보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동안에 기업을 옥죄고 신기득권층으로 등극한 노조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근로시간 단축을 해놓고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할 때 탄력 근로제를 같이 논의했으면 될 일을 덜컥 시행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논의를 하자니까 노동계가 동의를 해줄 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빨리 경제정책 운영 기조를 전면 바꿔라. 바꿔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공통질문 두 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분의 답변이 더 적확한지 판단하셨을 거라 믿고요. 네, 이번 수는 후보자별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우선 사회자가 드리는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듣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두 후보들이 보충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개별 질문의 답변은 2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1분 30초, 답변은
2분 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토론은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황교안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기호 1번 황교안 후보는 정치 초년생으로 소위 맷집이 약해서 차기 총선 준비가 버거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수도권은 필패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걸 아실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생각 2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 중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은 국회와 계속 상대를 해야 되는 반정치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자리죠. 정무적 기능도 많이 수행해 왔었습니다. 또 공직 생활하면서도 저보다 더 치열하게 그렇게 싸워온 그런 공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공직자였지만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왔고 또 양보하지 않았었습니다. 제1야당을 이끌 경쟁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 분열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입당 후에 줄곧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은 다시는 계파 문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빅텐트 다 모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하게 되면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자유우파의 가치와 정책을 잘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역량 이해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별 개별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 비전 공약을 밝히고 검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때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황교안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두 후보자가 보충 질문할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30초,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진태 후보부터 황교안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저는 처음부터 우리 황 후보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이제 들어오셔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아마 한 달도 채 안 되셨을 텐데 이제 당 대표까지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는 건데 좀 들어오셔서 당에 어느 정도라도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하시고 천천히 당대표나 이런 것에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십 년 동안 이 당을 지켜왔던 많은 당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또 이제 당 대표까지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후보 자격 문제에서부터 이런 또 당의 자존심 문제 이런 것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원외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데 지금 이 국회 내에 있지 않고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이런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겠냐. 국회의원한테 전부 보고를 받고 간접적으로 지시를 해야 될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환영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당 대표가 되시기까지 당에 좀 기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원외 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고 투쟁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질문이신 거죠? 네.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실정, 민생 파탄, 그리고 안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도 자유한국당과 가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에 들어가서 당과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당에 들어왔습니다. 당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기여할 수도 있고 밖에서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했던 그런 모든 노력 당 안에 들어와서 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제 몸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원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마음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우파의 싸움은 당 내의 싸움, 당 외의 싸움이 총체적으로 벌어져야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내에 계신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원외에도 많은 우리 당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표가 되어서 기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당내에 황교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수도권 총선 필패에 대해서 그런 의견은 들어보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마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계셔야 사실은 해법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의견이 없다 하시니 해법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당은 우파 정당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스스로 공안검사임을 자부하고 평생을 그 경력으로 쌓아오셨습니다. 강성 우파 이 성격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하에 우리 당내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사실 우파 정당의 맨 오른쪽에 계시면서 과연 왼쪽으로 가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중도를 향한 당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저는 오늘 그게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을 보면서 참 좌절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이 대표가 된다면 당의 중도를 향한 중도층, 우동층을 향한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애매모호하지 않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예,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중심이 국민에게 있으면 모든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강성 우파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법에 대해서는 강하고 그러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시기로 제가 굉장히 강한 이런 일만 해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많은 정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할 때는 체불 임금이 많이 쌓여가서 일하고도 임금 받지 못하는 이런 근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불임금 청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로부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은 일이에요. 따뜻한 우리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범죄 없는 마을 운동도 했고 또 마을 변호사 제도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균형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균형 있는 정치인으로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대표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점을 제가 잘 명심을 하고 그런 기대나 우려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만 혹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이어지는 1대1 토론, 주도권 토론에서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후보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진태 후보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자의 개별 질문을 드리고 다른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진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강성 보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게 강점이자 단점이 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내년 총선의 확장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고요. 태극기 이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태극기 들고 한번 나가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보수 우파의 정신은 그냥 애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켜보자 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뭐 강성이냐 뭐가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력이 바로 태극기 세력이다. 이분들 정말 열정 있으시죠? 실천력 있으시죠?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맨날 무슨 뭐 때만 되면은 언제는 뭐 극우 세력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끌어안아야 된다 그랬다가 더 이상 이분들을 이렇게 정말 좀 모욕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떤 유불리, 장단점,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게 아닙니다. 예, 여태까지 정말 이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확장성 문제는 그분들을 제대로 한번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이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분들이 나가서 각자 그 지역에서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진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무슨 그런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탈당했다 들어왔던 분들 다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의리의 김진태입니다. 정치에도 신의를 가지고 다 포용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두 후보자가 김진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1분 30초,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김진태 후보에게 보충 질문 먼저 하시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김진태 후보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어목하던 시절에, 당이 어려운 시절에 참 잘 싸우셨어요. 당의 이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고생하는데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 마음도 함께 모으는 그런 작업도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그 김진태로 상징되는 그런 분들이 당을 좀 더 대중 속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방향이 아니라 당을 좀 더 국민의 마음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봤으면 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황교안 후보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분 다 이 우파 정당의 맨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더 밀려가면 아마 낭떠러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총선 승리고 총선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김진태 후보가 당의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중도층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분들의 생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싸우셨다 칭찬해서 혹시 기대했습니다만 역시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대중과 괴리된 게 아니냐. 역시 중도층 확장성 급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이렇게 태극기 시민들에 대해서 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정말 그런 애정과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수많은 태극기 집회에 한 번 정도 참석하셔서 이분들은 정말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는 참 그 당시 촛불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그런 시절에 우리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촛불 집회를 참석했던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촛불 집회가 어땠습니까? 예? 우리 태극기 시민들은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 좀 구해보려고 그렇게 절규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모양으로 공을 만들어서 발로 차고 단두대를 만들고 하는 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맨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또 황교안 후보가 맨 오른쪽에 있다고도 하고 이제 또 저도 맨 오른쪽에 있다고 하니까 누가 맨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1년, 2년 그러다 보니까 촛불에 겁을 먹던지 무슨 김정은이 어떻게 하니까 평화 무드에 또 현혹이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좌로 개걸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에는 저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마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측의 기준점 자랑스럽게 지키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황교안 후보가 김진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저는 그 태극기 세력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서도 그분들을 본 일도 있고 또 제 가까이서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께서 애국심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다 애국심까지 있는 분들이에요.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해왔던 이런 분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만 이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부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김진태 후보께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진태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건 김진태 후보도 동의하신다는 말씀밖에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질문은 이제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무슨 일부 극단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저는 장외 집회를 50번을 나가서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뜨거운 가슴 이런 것을 그대로 같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극단적인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예,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 순수성에 대해서 자꾸만 토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특히 우리 황 후보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쉬운 점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 지금 태극기 시민들이 일부 그런 게 혹시나 우려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 많은 그분들이 정말 오히려 황 후보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이런 성찰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태극기 시민 이분들은요 정말 애국심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입니다.
뭐 수가 얼마 안 된다. 뭐 이분들은 어차피 우리 우파 정당에 올 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그 지방선거에 이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 끌어안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또 이 활동성, 실천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민노총, 뭐 전교조, 네, 10명, 20명, 이 태극기 한 분이 못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잘 모시고 함께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김진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 있으면 역시 다음에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1대1 토론에서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후보자에 대한 개별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드리죠.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는 개혁 보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탈당과 복당 이력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하다 이제 와서 당대표에 나오느냐. 보수를 배신했던 사람.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걸 아실 줄 압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세훈 후보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를 한 번도, 보수의 가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처참하게 쓰러졌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위한 싸움이었었습니다. 탈당을 해서 바른당에 잠시 몸담았을 때에도 우리 모두 다 알 겁니다. 당시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오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러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지 않으신 당원은 아마 저는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실제로 나갔었고, 그리고 실제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아마 맨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었는데요. 선거를 책임지고 맡아달라는, 치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팀을 구성하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포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망연자실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좌파 정부의 출범을 막을지를 다 같이 고민했는데 그 대처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좀 달랐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진태 후보 촛불 집회 나가고 태극기 집회 안 나왔다 그러시는데 두 군데 다 갔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이루어지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을 하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당시 제가 종로에 그때 지역구였거든요. 나가서 촛불 집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애국 세력, 태극기 세력의 집회가 열리면은 귀도 기울여보고 내려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 나서서 연설을 못했을 뿐이죠. 실제로 시간이 다 됐군요. 네,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작년 6.13 지방선거 때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김진태 후보는 몇 군데 지원 유세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충청, 경북의 구미까지 내려가서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한 번도 자유한국당과 멀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 1분 30초, 답변 시간 2분입니다. 황교안 후보부터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확장성을 가능성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큰 자산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오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무상급식 문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그때부터 보수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수의 확장을 오히려 막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보수의 확장성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점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장의 사퇴에 따른 보세 확장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오세훈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에 해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2011년도에 8월 달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2012년도에 두 개의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2년 봄에 총선, 그 해 겨울에 대선입니다. 그 이듬해 2012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에 대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 사퇴가 보수 몰락의 단초가 됐다라는 얘기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당이 기운 것은 2016년도 총선에서 공천파동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민투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벌어졌는데 그나마도 서울시민 90만 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겁하게 나쁜 투표운동, 투표 거부운동을 말하자면 꼼수를 부렸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만 좀 도와줬어도 정말 그때 복지기준선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 그리고 당의 실세였던 박근혜 대표께서 사실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거에 성공해서 오세훈이 나에게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방으로 연락했지만 전화통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도와주질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투표율을 개함하기 위해서 33.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시장직을 걸었던 겁니다. 아마 이 과정이 지금 다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기 때문에 결과만 남아있지만 실제로 저는 당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 장수를 내치면 다음에 아무도 당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당이 좀 더 똘똘 뭉쳐서 싸우려면 이런 장수, 패전했다고 해서 내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진태 후보,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뭐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 결과 때문에 안철수, 박원순을 정치판에 끌어들였고 박원순은 지금 3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을요. 그런데도 뭐 너한테는 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대표가 도와주지 않은 것이 마치 오세훈 시장이 더 클까봐 그럴 것이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이게 좀 정치 금도를 좀 넘은 것이라고 보고요.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말 대신 드려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배신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요. 촛불도 가보고 태극기도 가보고 무슨 소리 하나 다 들어봤는데 그러면 촛불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깃했던 모양이죠. 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떤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어떤 데서 하는 말이 더 맞았던 것인지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반기문 대통령 만들어서 뭐 어떻게 좌파 정권을 막아보겠다고요? 그런 판단력으로 어떻게 이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반기문 정말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게 바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2분 내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골자만 말씀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민주당은 저를 공격하기를 저 친구가 대선 나오려고 주민투표를 활용한다 이런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 내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있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거 이해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김진태 후보는 당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아마 다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흘러 시장직을 사퇴했고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과는 빠뜨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장직 사퇴에 대한 사과의 말씀은 수십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아닌 인터뷰에서 잠깐 물어보면 사과를 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당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경선 전에 이 점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저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 제가 잘 싸웠다고 아까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어렵게 강추위 속에서 거리에서 정말 멋지게 잘 싸우셨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휴지기, 충전기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열심히 갈고 닦고 그리고 준비해서 링 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인의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설파하는 것도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늘 아스팔트 위에서 싸운 것, 그것만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싸움에도 강약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새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각 후보자는 지정된 9분 동안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주도권을 가진 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시간과 상관없이 답변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특정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해서는 안 되고요. 답변은 1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과 상대방 답변까지 총 9분이니까 시간 활용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사회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인신공격, 상호비방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치열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 잡으시죠. 9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김진태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그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2019년도 1월에 우리 실업자 수가 12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또 지난 1년 사이에 제조업 일자리가 17만 개가 줄었습니다. 도, 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 최저임금 취약 업종에서는 무려 18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도 붕괴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은 2.7%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다시피 오랜만에 6년 만에 최악입니다. 또 산업 생산 증가율 중요한데 그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최저치인 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동행지수, 선행지수 모두 47년 만에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입 현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7년 만에 최저치인 600억 달러 이하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서민경제 또 국가 경제의 파탄 현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철진한 좌파 경제 실험, 소득주도 성장을 이 정권의 도구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손잡은 강성 귀족 노조는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악화시키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께 묻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물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청년들 취업은 안 되고 또 있던 분들은 지금 고용 절벽에서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는 여태까지 전년도 지난 정권에서 해오던 것에 비해서 계속 지금 감소해가지고 지금 연 17만
건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 36만 명씩 새로 이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던 겁니다. 반도 안 되게 지금 막 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 지금 다 도산하고 파산 신청하고 뭐 가동률 지금 이 공장 가동률이 73%밖에 안 됩니다. 역대 최저 지금 거의 금융위기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 된 대처는 기업을 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기업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법안이나 모든 데서 네.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교안 후보 계속 이어주시죠. 예, 우리 오세훈 후보께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말씀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5년 동안에 약 2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또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일자리 관련 예산 54조 원을 썼는데 그런데도 드린 돈과 일자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신규 취업자 숫자 증가는 9만 7천 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 공급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도소매업은 7만 1,000명이 줄었고 또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제조업은 5만 6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를 땜질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채용 비리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의 이른바 촛불 청구서 때문인지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들은 직장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한 벤처 기업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 경제가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막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엉터리 없는, 교과서에 없는 실험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치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노조 중심의 사고입니다. 노조가 약자인 것은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민노총은 사실은 그분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월급 근로자의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귀족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입니다. 평균 임금을 내면 10% 안에 들어간 분들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출범할 때 방금 전에 촛불 청구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출범 과정에서 그 촛불 집회의 중추 세력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민노총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계속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목청을 높여온 과제인데 오히려 통계청의 수치가 나올 때마다 어려운 분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소득이 한번 발표될 때마다 분기별로 7, 8%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더군다나 어려운 분들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과감하게 노조개혁을 해야 된다. 실제로 고용의 유연성을 만들어내는 노동개혁을 해야 비로소 일자리 문제가 풀기 시작한다. 스몰잡, 미니잡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치개혁, 마크롱 노동개혁과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앞으로 이 정권 말미까지 노조에 계속 휘둘릴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네.
네, 황교안 후보께서 충분히 답변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9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좀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그래 선택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거였습니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필요 없나요? 촛불 집회에 간단하게 무슨 동조를 한 것처럼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동정하러 나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 네, 그런 그거는 어떤 아까 것이 들었고요. 보도가 된 것이고요. 네. 예, 당연히 마음은 보수 쪽에 있지요.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했던 것은 김진태 후보도 짐작을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저는 네.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자. 사실 처음에 자, 우리 후보님 아니에요. 또 물어보려고요. 아니 질문을 왜 자꾸 막으세요? 질문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까 질문한 것도 답변을 다 못했어요. 촛불이냐? 그거는 본인의 우리 오 후보님 주도권 하실 때 하고 지금 물을 게 많은데 예, 그러세요. 예.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뭐 선택할 필요가 없이 다 들어보기만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으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바른당입니다. 바른당. 바른미래당이 될 때는 그 당을 나와서 하여튼 무당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탈당을 했으니까 그 바른당은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 촛불과 괴를 같이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이따 답변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대체 이 오 후보님의 정체성은 뭔지 저는 그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촛불에 또 가서 그렇게 해서 바른당으로 가. 또 그 다음에 보면 민변 출신이에요. 민변. 거기다가 또 그 여동생은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인께서는 그 러시아 막심 고리키 사회주의 혁명 작가의 작품을 연출한 그 희곡 작품을 연출한 밑바닥에서란 작품을 연출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당대표로 나오시겠다는 분이 촛불, 민변, 여동생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부인은 또 이런 사회주의 혁명가의 작품을 연극 무대에 올려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민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1분 시간 제 드리겠습니다. 경력을 보면 아니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고 네, 1분 내에 일본. 답변하라고 네네. 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어요? 그건 이제 본인 그때 하셔야죠. 민변 활동은 제 경력을 보시면 국회에서도 환노위 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심이 많았을 때 환경에 국한해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여동생 문제는 여동생은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영입 제의를 받고 했다가 제가 그거 잘못된 선택이다 해서 바로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했던 이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은 저소득층의 애환을 그린 작품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연극을 하는데 고소득층의 상황만 다뤄야 합니까? 그건 정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를 평가까지는 뭐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무슨 저소득층 서민의 애환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막심 고리키라는 작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문학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거로 혁명 전사로까지 인정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의 그 작품을 그렇게 해서 무대에까지 올려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동생도 신청했다가 하루 만에 그거를 철회했으니까 괜찮지 않냐? 글쎄요. 저는 여동생 없습니다만 제 무슨 사촌의 뭐까지도 그렇게 민주당에 비례 신청하고 그런 일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든지 다 가족이란 게 뭡니까? 같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황 후보님께 답변할 기회는 안 주시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짧게 한 30초만 하시고 또 본인 그 주도권 때 말씀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30초. 네. 그래요. 이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셨다니까 정말 그 문학적 소양의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듬는 내용을 한다는 건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게 어떤 사상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제가 이 보수 우파 중에서도 개혁 보수를 자임하는 저로서는 저희 아내가 이런 작품을 하는 것이 저의 따뜻한 보수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말 훌륭한 내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아내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딱 한 작품을 골라서 사회주의 작품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부인을 뭐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이런 우려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 도중에 따뜻한 보수,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수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그 앞에 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보수와 우파의 가치에 제발 좀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황 후보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지금 지난 대선 무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황 후보님. 대선에 불복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다, 이렇게 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또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 적용이 돼서 형이 확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그 두 사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하고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실 밝히는 거 당연히 밝혀야죠. 그리고 또 상응한 조치,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죠. 제가 우리 황 후보님을 많이 뵌 게 또 법무부 장관으로 또 국무총리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뵀는데요. 지금 여기는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소신을 좀 밝혀주셔야 우리 당원과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김경수 두루킹의 이 사건은요, 그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경천 동지할 사건이 정말 생긴 겁니다. 그때 국정원 댓글로 이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이 우리 지난 18대 대선을 얼마나 잡아 흔들었습니까? 예?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달았다는 댓글이 28만 개였습니다. 이번에 김경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댓글이 8,840만 개입니다. 300배가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169쪽짜리 판결문에는 문재인이라는 말이 92회, 대선이라는 말이 97회나 나옵니다. 사실상 공범이라는 게 그 판결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드루킹은 문재인의 재벌개혁 보고서도 써줬고요. 또 적폐 수사 프레임이 질문 좀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다. 예, 그런 것도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정치 공세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으로 해서 이 대선 자체를 무효시킬 수 있는 제가 그 논리 구성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간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철저하고 또 체계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히고, 끝까지 규명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역시 9분 동안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시작하시죠. 예, 오늘 황교안 후보께 몇 가지 문제되고 있는 점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당에서도 실제로 당내에 총질하지 마라, 이런 주문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표가 되고 나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력을 소진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총선 전에 큰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려 합니다. 먼저 LCT 특혜 논란인데요. 황교안 LCT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참으로 많은 기사들이 뜹니다.
얼마 전에 홍 전 대표도 이 사건이 거론되면 아마도 황 대표가 되면 부산에서 선거를 못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부산 정도가 아니라 전국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5월에 법무부가 부산 LCT에 외국인이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인 특혜입니다. 사실은 뭐 여의도면 여의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아니면 무슨 산업 단지면 단지 이런 식으로 지역을 그런 혜택을 주는 단위로 설정하는 예는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이런 특혜를 주는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당시 황 후보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너무도 쉽게 이 허가를 해줍니다. 당시 법무부는 부산시의 요청을 기재부와 육계부처가 협의해서 수용했다. 특혜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해 JTBC 뉴스를 보면 취재 결과 부처 간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에도 똑같은 신청이 있었지만 반려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1년 전에 똑같은 신청이 있었던 것은 전임 권재진 장관 때 특혜 소지가 있어서 안 해준다. 이렇게 반려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법무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불과 2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더군다나 신청 후에 결정까지 딱 19일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다른 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올 1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몇 명이 구속되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대선 전에. 왜 이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했더니 당시에 이 역사적인 경랑 때문에 정치권의 변동 때문에 사당 대표가 합의를 하고도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표가 되시고 나서 만약에 이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응하실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이 친박 실세 의원 2명이 개입이 돼 있고 누군지도 본인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인터뷰에서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수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의 자료들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고 만약에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아마도 자료들이 전부 다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답변 듣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질문입니다. 무슨 뭐 야당 의원의 타당 의원의 말씀에 의존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 LCT 특혜 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 이민 제도를 활성화하자.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가급적이면 투자 이민 제도를 허락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이 LCT가 신청이 왔어요. 투자 이민제 허가 신청이 왔는데 보니까 요건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다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지자체에서 동부산 단지를 LCT가 포함된 그런 단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그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해주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슨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1년 전에 불허가 됐다. 요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랬죠. 저도 그래서 불허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건에 맞춰서 또 부산시에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단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니까 동부산 단지를 허가해 준 것이에요. LCT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오 후보님께서 좀 잘 내용을 좀 보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첫 토론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짚겠습니다. 또 하나의 크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남 병역 특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MBC가 보도를 했는데요. 가능하면 좀 짧게 해주시고 김진태 후보께도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하고 특혜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좌절이 큰 사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대구에 고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기독인 모임을 만드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구의 이작사, 이 작전사령관 이철휘 대장이 함께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처음엔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드님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크게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이철휘라고 하는 그 부대장이 지금 민주당 포천의 당협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특혜의 어떤 조그마한 하자라도 있다면 정말 나중에 크게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드님이 군대를 가서 광주에서 아마 훈련을 받은 모양인데요. 이례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대기를 하다가 대구의 부대로 이철휘 부대장이 지휘하는 부대로 근무를 하러 오게 되는데, 주특기도 바뀌고 보직도 이례적으로 두세 번 바뀌면서 점점점 편안한 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우 이례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시점이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 MBC가 문제점을 가지고 보도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특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추후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수세에 몰리거나 변명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2년 동안 현역 복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아무런 비리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의 팩트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37사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구에 자대 배치가 됐더라고요. 중간에 보직이 한번 변경됐다고 하는데 좋은 보직을 한 게 아닙니다. 인쇄소에 가서 그 가루 날리는 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은 기흉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치료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군대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쇄소에 종이가 날리고, 종이가락고 날리고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근무를 했어요. 제가 대구 고검장 근무 시절에 우리 아들이 그리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훈련소에서 배치한 것이지 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철희 장군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부탁이 되지도 않고, 그 배치는 훈련소에서 하는 것이지 부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더더구나 이제 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좀 알아보고 그러고 질문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정말 네.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잘 봤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에서 하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후보자 간 1대1 토론에서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진 1대1 토론 시간은 총 6분인데요. 두 후보가 각각 3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거나 답변할 수 있지만 한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3분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토론은 먼저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김진태, 황교안 두 후보 1대1 토론입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예, 외교 문제에 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 해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장을 더욱 진전시키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굳건하고 역사적인 우리의 안보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김진태 의원님은 저와 생각이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안보 문제는 외교와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는 초계기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 주변에 있는 4대 강국과의 외교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미동맹 강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반중 친미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문만 열고 나가면 이웃 나라들은 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정말 우리가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한미동맹 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나셨습니다. 네, 네, 김진태 후보께서도 질문하고 답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게 그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 황 후보님께 좀 정말 평소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참 오랜 또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사형 집행 그거 좀 한번 해보지 그러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고 우리는 정말 사형 확정된 사형수들이 지금 59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대기만 하고 있고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물론 인권 차원의 그런 압력들 가해지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유영철이나 강호순 정도 되는 이런 흉악범들, 연쇄 살인범들 사형 집행을 해서 좀 국가에 기강을 세우고 하는 것이 보수 우파의 좀 당연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걸 못 하셨어요. 참 아쉬운데 짧게 좀 거기에 대한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방 사회에서는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빨리 사형 제도 자체를 폐기해라 이런 요구들을 사실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우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아직 논란이 많아서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미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처럼 이렇게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 저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아닙니다. 그런 걸 한번 집행하려고 그러면 또 아주 참 비상한 또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았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다. 정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이 정치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여태까지 또 이렇게 잘 해오셨지만 이제는 그거 좀 마지막 부족한 2% 뭔가 결단을 하고 좀 돌파해야 될 때는 그럴 필요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때 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기억하시죠? 황 후보님. 예, 그렇습니다. 그거로 참 얼마나 많은 또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제 국정원 댓글을 조작했다 해가지고 그때 윤석열 검사가 팀장으로 그걸 밝혔는데 그 담당 검사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좌파 검사더라 이거예요. 사회진보연대라는 이런 단체에다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검사가 그런 좌파 검사가 이런 사건을 담당하면 안 된다. 징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징계도 안 하고 담당 검사 교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 검사는 이제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휘부와 또 검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단단한 조치를 취했고 또 본인도 회비를 낸 것은 전의 일인데 제가 정리하지 못한 채 그래 됐고 이 부분에 관해서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정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번쯤은 좀 뜨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해서 다 끌고 가시는 거는 좋은데요. 그런 정말 중요한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그걸 담당하는 검사가 좌파다
이러면 저 같으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좀 단호하게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황교안, 김진태, 황교안 두 후보의 1대1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김진태 후보 대 오세훈 후보의 1대1 토론입니다. 먼저 김진태 후보께서 열어주시죠. 예, 아까 좀 뭐 뜨겁게 오 후보님하고 논쟁이 좀 갔는데요. 당에서 탈당을 했다는 사실은 참 이거는 정말 좀 어떤 이유로도 좀 변명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때가 또 이 당이 얼마나 어렵던 시절이었습니까? 저는 그때 나는 그냥 그 당하고 같이 그냥 가라앉겠다. 그때는 처음에는 이름이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과 함께 그냥 가라앉겠다고 그런 비장한 각오까지 밝혔을 때입니다. 그때 당을 버리고 참 냉정하게 다른 당으로 가셨는데 반기문 의원 뭐 거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 가치를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본인을 그렇게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2번 하고 했던 그런 당을 그렇게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뭐 그렇다고 만약에 그거를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갈 때는 야, 저 당은 이제 가망이 없겠구나. 저건 이제 망하겠구나. 뭐 다른 분이라도 대통령 모셔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서 나갔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 당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좀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좀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당원들에게 반성을 구하면서 당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달 지나고 내가 당대표를 한번 해보겠다. 나를 좀 따라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김진태 후보보다 제가 정치를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당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몇 개월 나갔다 온 죄로 이렇게 후배한테 이런 질타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김진태 후보도 당을 위해서 헌신봉사했지만 지난 20년 세월을 회고해보면 제가 당에 기여한 것이 그리 적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갔다 온 것이 큰 주홍글씨가 되는구나 하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몇 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또 얼마 전에 홍주표 전 대표께서 아니 밥 다 지어놨더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도 제가 웃으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아유 밥솥이 다 타버렸는데 지금 그거 때우려고 들어왔는데 숟가락만 들었다고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실제로 작년 지방선거 때 전국을 다녔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선거 때 지원 유세를 부탁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후보가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면 아마 전국에서 와서 지원 유세 해달라고 했겠죠. 제가 선거 때 기여한 것이 김진태 후보보다는 훨씬 더 컸다고 저는 사실 자부를 합니다. 또 이번에 보이콧 파동으로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분위기가 하루 이틀 지속될 때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셔서 당신이 빠지는 전당대회가 된다면 우리 당이 너무 우경화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루어져서 내년 총선은 치러볼 것도 없다. 그러니 제발 출마는 좀 재고해달라. 꼭 나와달라. 이런 부탁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김진태 후보는 강성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나라 살림이 진보와 좌우, 진보와 보수 양쪽 날개로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수정당도 정통 보수와 개혁 보수가 균형을 이룰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수는 진보의 어젠다를 이상적인 것을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변화할 때 집권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오랜 생존 비결, 집권 비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개혁 보수의 가치를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충고는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의 그런 충고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진정한 반성과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스팔트에서 또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당을 지킨 사람에게 뭐 지금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무슨 반성이나 뭐 이런 것까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와서 그대로 당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을 무슨 뭐 우경하니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경화가 문제면 본인은 좌경화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정당의 지금 대표가 되겠다고 하십니까? 한번 거기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오세훈 후보는 지금 15초 남으셨는데 짧게 뭐 저도 답변 20초 나왔습니다. 저도 20초. 예, 뭐 이 짧은 시간에 보수의 철학, 보수의 발전 과정, 역사 이런 걸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생각의 간극이 매우 크다 하는 사실만 오늘 확인하고 또 앞으로 여러 차례 토론이 남았으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무슨 다른 선거에 지원 유세한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 후보님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지원 유세를 다니다가 막상 본인의 선거구인 종로에서 낙선했다는 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지원 유세 다닌 것은 또 다음 이런 지금 당대표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세훈, 황교안, 오세훈 후보의 1대1 토론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께서 열어주시죠. 예, 아까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빅텐트론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빅텐트는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누가 빅텐트의 기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 득표 숫자 조원진 후보가 한 4만 표 정도 받아서 0. 한 몇 % 받았을 겁니다. 0. 하여튼 1%가 안 돼요. 유승민 후보가 220만 표 받았고요. 안철수 후보가 700만 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표 가까이 이른바 개혁 보수, 중도 보수, 그러니까 보수는 지지하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싶지 않은 분들 숫자가 1000만 명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그분들을 자유한국당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가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브랜드로 볼 때, 정치적인 브랜드로 볼 때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도 유승민, 안철수가 받을 수 있는 표를 황교안 후보가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데 제가 적격이다. 제가 총선 승리를 일궈낼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빅텐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빅텐트를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빅텐트를 치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 안에 이제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런 빅텐트의 한 축을 담당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닥을 단단히 디뎌야 주변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안에서의 통합,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든든해지면 다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오 후보께서도 또 노력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자원들이 같이 다 해나가면 정말 우리 전통 자유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전에 안 됐으니까 이제도 안 된다. 저는 새 정치를 하고자 당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에 안 됐던 것 되게 하는 그런 희망찬 꿈들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후보께서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남북 관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또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는 그리고 또 종전선언까지 가는 이런 스몰 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지 또 남북 군사 합의서 발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서울 답방과 같은 거짓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해제하거나 또는 국제 공조에서 벗어나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경협을 강화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잘못된 대북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은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제2차 북미회담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 후보와 제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스몰 딜로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는 크게 실망할 결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좌절이 크실 겁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진 분들은 합심 협력해서 바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다인필 제재는 쉽게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게 불안해 보여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한번 빅텐트론에서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빅텐트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황교안 후보나 김진태 후보가 하게 되면 대한애국당을 품어안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중도에 있는 1,000만 표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OBS와 함께 하시는 특집 생방송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열띤 토론했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분 30초씩 각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황교안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차원을 넘어서 당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이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위기를 맞아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때 다른 분야의 CEO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해체 위기에 몰렸던 IBM을 구원한 사람은 IT 기업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담배회사 CEO였던 루 거스너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당을 이끌어갈 전혀 다른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함께 가는 통합의 울타리도 만들겠습니다. 그 혁신과 통합의 동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습니다. 총선 승리하고 정권을 가져오겠습니다.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해보니까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을 지킨 사람과 또 갑자기
나와서 당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분들의 이런 정말 구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님은 뭐 지켜야 할 당 자체가 그 전에는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당에 가서 우리 당과 싸우다가 다시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뭐 이런 거 글쎄 이제 다 덮고 뭐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본인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야당 대표가 되면 또 얼마나 상대하기 좋겠습니까? 또 여태 이런 현실 정치에 제대로 싸워본 이런 경험이 없는 분, 이것도 정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자체로 문재인 정권한테는 거의 재앙이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의 많은 투쟁 경험으로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저 좌파 정권의 생리가 뭔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디가 가장 약한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 우파의 젊은 피, 제가 한번 꼭 해내고 싶습니다. 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오늘 흥미 있게 보셨습니까? 이 토론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요. 모든 말씀을 다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은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보수의 가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상세히 쓰여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면 아마 제 생각을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만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 두 분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당의 얼굴이 되면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특히 수도권의 122석이 걸려있는 곳에서 아마 호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오세훈이 이번에 열심히 뛰어서 대표가 돼서 그래서 총선을 이루고 그리고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이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걸 겁니다. 승리가 의리입니다. 의리를 강조한다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셋 중에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면면 잘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집 생방송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살! 단 5분, 하루 1분씩 5번 칼로리 소모 폭탄! 걷기, 자전거 타기, 이제 클라이머다! 단 1분만 해도 온몸에 땀이 줄줄줄! 90도 가까운 암벽을 올라가듯 팔과 다리, 전신 근육을 움직이며 집에서 등산과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바쁜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몸 관리를 할 수 있는